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문제로 추경 처리도 늦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등에 대해 야당에선 반발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송 장관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 만나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2부엔 정치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국회 시정연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을 하면서 항상 이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 새 정부 첫 추경안 이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순방 직후인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지 3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서 이번에는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직접 국회 이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포함된 이 소비 진작 예산과 네. 또 이제 뭐 철도 도로 항만 부동산 PF 시장에 들어가는 투자 촉진 예산, 또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에 대한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을 포함한 민생 안정 예산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 협조를 거듭 당부를 했거든요. 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요. 네. 특히 야당 의원들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추가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정연설 내내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12차례 박수와 환호로 호응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의 일부 의원들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퇴장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같은 그런 뜻을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예산결산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있어야 하는데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정연설이 끝난 뒤에 이 여야가 이 추경안 처리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을 해서 어제 오전에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지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논의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치고 또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 갈 수 있는 건데 이 예결위원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네. 또 이 예결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운영위원회, 뭐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까지 모두 5곳의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인데요. 네. 이 지난해 합의한 이 원구성에 따르면 이 기재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에 합의를 했던 대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그대로 가져가겠다. 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를 위해서 이 두 상임위원장만은 반드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이번 6월 국회 7월 4일로 끝나는데요. 이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일부 위원장 선출을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이 법사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 4선 이춘석 의원, 그리고 예결위원장에는 3선 한병도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파행으로 끝난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에는 인사청문 시한 다음 날인 30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단독으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도 알아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이번에는 비공개 조건을 걸었다고요? 네, 불과 사흘 전입니다. 이 법부라기,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이 고성어까지 거론하면서 내란 특검팀이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기각이 됐죠. 네. 이 내란 특검은 곧바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오전 9시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비공개 출석 조사를 요청을 했고 이 시간도 기존 통지된 시간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0시로 변경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법부라기를 다시 소환을 했어요. 네. 법부라기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면서 이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 한도 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과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팽팽하게 이제 기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건데 네. 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환 요구 사실은 물론이고 이제 뭐 날짜나 장소 이미 다 이제 알려진 상황이어서 실익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지하 주차장 출입은 허용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게 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제 쭉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어서 가능했던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 박지영 특검보는 이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는 28일 조사, 그러니까 내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서울 아파트값이 21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벨트인 마포구와 성동구가 집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뭐 너무 과열 영상이라 이거를 이제 전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네. 지난 2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그 일주일 전에 비해서 0.43%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지난주 0.36도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 이걸 넘었고 올해로 봐서도 최고 상승률입니다.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에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파트 값은 21주째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는 이 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거든요. 상승률이. 네, 2012년 5월 이후인데 성동구는 이번 주에 0.99%가 올랐고 마포구도 역시 0.98%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난 이후에 이 인근 지역이 마포구와 성동구로 이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네. 있고 또 7월부터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네, 가상금리를 붙여가지고 이제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되는 건데 이 때문에 이를 앞두고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이 막차 수요가 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반적인 기대 심리 또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 이런 심리들이 강해지면서 이 토어제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 아파트값 상승률도 그대로 이제 꺾이지 않고 가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진 않겠다 이렇게 밝혀왔기 때문에 그랬죠. 공급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공급에 이제 뭐 지켜봐야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또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등의 규제 지역 확대로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를 해체한다고요? 네, 이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데요. 이 지난 1978년 이제 운전을 시작한 뒤에 2007년에 한 번의 수면 현상을 거쳐서 40년 동안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2017년에 이미 영구 정지가 된 상태예요. 이후에 이제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검토와 심사를 계속 거듭해왔는데 8년 만에 이제 드디어 최종 해체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이 해체 기간은 2037년까지라고 하고 1조 700억여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해체 절차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방사능 오염구역이 적은 구역부터 이제 철거를 시작해서 이 사용우주 해결로를 옮기고 그다음에 이 부지를 뭐 이렇게 정화하는 오염을 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지 복원 작업도 거치게 되는데 이 땅은 나중에 산업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고리 1호기 해체는 이제 세계 원전 해체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데 네. 이 시장 규모가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영구 전지된 원전이 214기인데 이 해체가 완료된 건 25기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 원자력 기구가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향후 원전 산업에서 이 해체 기술의 중요성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겠네요. 네, 원전을 해체해 본 국가도 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도 이 원전 해체 분야의 해외 전문 기관과 또 교류를 이제 활성화하고 또 관련 전문가를 양성 중이라고 하고요. 또 해체 기술도 다수 확보를 한 상태라서 앞으로도 이 해체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핵 협상이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서 참석한 자리에서 불쑥 이제 이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에 대화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뭐 굳이 핵시설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합의는 중요치 않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핵시설 폭격, 휴전 도출에 이어서 이제 비핵화 협상까지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이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굳히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허유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쉬어가는 대신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 동안은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까지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40에서 60mm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9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사고를 정말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중앙고속도로입니다. 경북 안동 지역이고요. 부산 쪽 일직터널을 나오자마자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전방 상황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춘천 방향 다부터널 부근에서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입니다. 정릉터널 안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홍제 램프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에 이동이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는 반포 부근에서 승용차가 뒤집힌 사고 났습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처리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전종덕 진보당 의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정덕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곧 한 달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달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인수위 준비 과정도 없이 취임하셨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워낙 그 국정을 엉망으로 해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도 좀 받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시작이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마지막까지 또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 진보당이 추진하는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가 38번입니다. 그 안에는 시급한 민생 입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곡법 거부권 1호 법안이었던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사법 그리고 노조법 2, 3조 이런 내용들이 민생 법안들이 시급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진보당이 거기에 좀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히 주력하시는 법안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농민들의 농업 사법 이것을 시급하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노조법 2, 3조 이것을 우선적으로 좀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곡관리법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전 의원께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신 적도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예요? 송미령 장관은 비유해서 말하면 일본 총독부의 내각이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으로 유임된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폐방하고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에 동조했던 송미령 장관을 위임한다는 것은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가능한 거냐, 내란 청산이 가능한 거냐를 저는 좀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퀘스천 마크가 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임기 내내 쌀값을 폭락시키고 민생을 농업을 파탄시킨 좀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든지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농정을 저는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내란 농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 송미령 장관을 유임하겠다는 것은 내란 농정을 위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파탄난 농민들이 그러면 희망을 갖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냐? 저는 송미령 장관이 지금 정말 양심이 있다면 정말 농민들을 생각하고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민단체의 반발도 심한데 의원실에도 전화가 많이 옵니까? 예, 지난 월요일 날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락이 오는데요. 양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확인하는 거죠. 진짜냐? 진짜 송미령 장관 유임된 거냐? 이런 확인하는 전화가 많이 왔고요. 그 뒤로는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농민들 무시한 거 아니냐? 농민들 비판한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좀 분노의 이런 목소리 그리고 남태령을 넘었더니 송미령이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지금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 농민들한테 절망이다. 이렇게 되면 농업은 폭망한 거다. 제발 정말 송미령 장관 유임을 막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양상으로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해오고 있고 저도 정말 농업의 현실과 우리 농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이 정말 그 마음을 좀 알고 자리에서 좀 물러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송미령 장관은 새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못 믿어온 건가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농림부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농정과 이재명 정부의 추진하고자 하는 농정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농정은 신뢰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믿고 신뢰를 하고 누가 따라서 이 농정을 펼치겠습니까? 그 정책적 소신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에서도 소신이 바뀐 거냐 이렇게 의원들이 네. 질의에 대해서 네. 소신은 바뀐 적이 없다. 자기 소신은 늘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윤 정부 때. 그렇죠. 아니 뭐 지금 소신이 바뀐 거냐? 윤 정부 때 그런 행정을 펼치다가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소신이 바뀌었다는 거냐? 네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소신이 바뀐 것이 아니다. 양곡법 같은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 입장을 쭉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안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그대로 맞추겠다 하는 것은 본인의 소신은 안 바뀌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할지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아마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네. 이게 추진을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양곡관리법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약간 그런 부분이. 저는 문재인 정부 말씀하셔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양곡법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그런 양곡법 16조 3항을 신설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에 기초해서 지금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근거해서 강제로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 쌀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고 생산을 감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농정을 펼쳐가겠다는 건데 아까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왜 송미령 장관을 위임시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좀 누구도 좀 흔쾌하게 해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능력을 우선시한 네, 그렇죠. 통합인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능력의 우선의 내용이 뭐냐 봤을 때 송미령 장관은 다른 장관과 다르게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언론 보도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양곡법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양곡법의 대안 내용을 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곡법 16조 3항이 근거해서 국내 쌀 생산 면적을 감축하는 것에 기초해서 양곡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밖에 해석될 수 없는 좀 이런 내용으로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형태의 양곡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발의한 양곡법에도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가 그것을 네.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식량의 주권, 식량 저금률을 유지하는 그래서 쌀값도 안정하고 국민의 주식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곡법이 돼야 되고 그 농민들의 소득도 보장되는 이런 양곡법이 돼야 된다고 이 법이 그 법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법안이고 이 거부권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고 광 장관 농민들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의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약간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측면을 우려하시는 거군요. 네, 뭐 지금 거부권 아직 법안들을 민주당에서는 다시 추진하겠다 분명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아직 추진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는 안 됐습니다. 지금 양곡법이 한 12건 정도 발의가 됐는데 네. 제가 이제 발의한 법안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따로 분류를 해놨다 할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 면적 감축을 삭제하는 내용을 제가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송미령 장관을 위임한 것은 송미령 장관이 양곡법을 대안으로 제출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식량 생산과 수급 조절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그 정부에서 부분은 확인된 겁니까? 아니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예,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네.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실력이 있더라. 이래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거다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인해 본 바로 따르면 뭔가 좀 양곡법을 비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남는 쌀을 정부가 사줘서 이제 보관하는 건데 이게 농업 구조조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주장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농업을 구조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먼저 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지금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입니다.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식량이 생산이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봤지만 이제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 그다음에 전쟁 등 이런 환경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식량이 이제 제대로 생산이나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옆 나라 일본에서 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50년 동안 감산 정책을 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쌀이 부족해서 어쨌든 쌀 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답습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5월 27일, 28일 날 네. 일본에 가서 일본의 쌀파동 상황을 현황을 봐보고 그리고 제가 마트에도 가봤거든요. 거기 갔더니 거기는 5kg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1가정당 1포밖에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농식품부 장관 우리나라 보면 거기는 농림수산성인데 경질됐지 않습니까? 쌀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근데 지금도 쌀값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오랫동안 펼쳐왔던 감산 정책 그리고 의무 수입 물량. 우리도 지금 40만 8천 톤 의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77만 톤 정도 의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무 수입 물량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의무 수입 물량을 조절할 때 우리가 40만 8천 톤을 정할 때는 그 당시 소비량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금 상태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17만 톤에서 한 18만 톤 정도는 감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WTO 재협상을 통해서 의무 수입 물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쌀 생산의 기반을 확보해서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식량 자급률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우리 농정이 펼쳐져야 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가 책임의 농정이고 식량이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농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송미령 장관은 그 반대 방향으로 농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이 계속 유임되게 되면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게 되겠죠. 네. 민주당에서도 좀 볼멘 소리가 나왔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좀 설명하고 그러면서 좀 반발이 잦아든 분위기입니다. 그대로 유임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유임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우리 농민들과 광장의 약속을 지켜서 그리고 정말 후보 시절에 하셨던 국가 책임 농정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 이런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저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농민들은 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송미령 장관 유임 결정이 나온 순간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릴레이 기자회견하고 농성도 하고 이제 트랙터 시동도 지금 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30일 날은 대통령실 앞에서 지금 농민 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여론이나 농민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셔서 지금이라도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조국 혁신당에서는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하니까 인사청문회 준하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유임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송미령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그 예. 장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예를 들면 상임위를 열어서 네. 그런 검증을 좀 다시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의견에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송미령 장관의 농정 실패에 대해서 뭐 국민들에게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저는 하는 것은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미령 장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11개 부처 장관 인선 가운데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좀 장관 후보자를 꼽는다면 있을까요? 특정 장관을 뭐 네. 지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나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김민석 후보께서 재산 증식 문제라든지 학위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을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그래서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인사청문회가 참 실망스러웠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갖고 공방화하다가 사실 파행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대로 좀 해소가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무총리 후보 이렇게 감싸고 대변하려고만 네, 어떻게 어머, 보면. 뭐 어떻게 네. 이렇게만 했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누구를 평가할 수 있냐? 뭐 우리 속담이랄까요? 뭐 묻은 개가 네, 뭐 네, 교문 뭐 이런 속담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히려 국민의힘의 청문위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보다는 뭔가 좀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정책 검증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총리로서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비전이나 소신, 철학 이런 것들을 사실 확인해 보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재산 의혹이 좀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이 여기에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제 수사에 나서게 될 텐데 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또 같이 네. 또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선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가 협치의 복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줬던 자신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것이 뭐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여당이 단독 처리를 추진한다면 진보당은 인준 절차에 협조하는 건가요? 제가 뭐 당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네.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진보당의 의견보다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의석으로도 충분히 인사청문회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보 정당이 항상 선명성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주목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번 시정 연설은 민생 추경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시정 연설문도 있었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100만이 이루고 시어섬 청년이 50만을 이루고 또 경제 성장률이 0%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은 IMF보다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민생 추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네.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정 성장을 하려면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많은 그동안 권력을 가졌던 분들이 성장이 먼저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펼쳐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장 중심 정책을 펼치다 보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양극화 불평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인 노동자, 농민, 우리 서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나 규범을 담아서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네. 저기 이재명 대통령 나가실 때 어제 본회의장에서 잠깐 뵙다면서요. 네네. 네. 어떤 얘기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뵙고 송미령 장관 유임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농민의 약속이고 광장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답은 안 하시고 웃고만 가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1부 마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현대인연곡회 대표 조용석입니다. 62년부터는 줄인형으로 생방송을 했어요. 인형에다가 줄로다가 만들어갖고 움직이는 거. 음악 갖고 움직이면 재미가 나니까 계속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88년도 호돌이를 우리가 제작을 했고요. 이제 아시아 게임 팬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코비 인형,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야구단 캐릭터를 우리가 다 제작을 했어요. 74년 부리부리 박사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갖고 시골에서도 이제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봤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찡하지요 뭐. 그 당시 인형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찡하고 감회가 가서 새롭지요. 해외는 교포들하고도 커튼콜 끝나고 이제 로비에 가서 인사를 하면은 제 손을 꼭 잡고 너무 재밌게 봤다. 아니면 그게 울컥울컥하고 이제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맨 끝말에 어떤 학생이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이 학생이 감동받아갖고 같이 울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현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팀들이 많은데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주고 싶은 생각도 많아요. 저는 기부할 수 있는 것도 기부하고 마지막으로 그 노하우를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장맛비가 쉬어가는 대신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7도, 부산 28도, 대전 제주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가 되겠고요. 덥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때문에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겠고 내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까지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오겠고요. 예상 강수량이 5에서 60mm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이 비는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 습도는 8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담담했다는 평가도 있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뭐 흠잡을 게 있나?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6일 만에 추경 시정연설에 왔어요. 그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영국의 전신외각 뭐 얘기를 하면서 협치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외면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악수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해 2022년 5월이었죠, 그게. 그리고 2022년 10월에 있었을 때는 이제 안 들어왔죠. 그때 이미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뭐 수사 등등등 해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만들을 표출하면서 5개월 만에 기류가 확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시정연설이 있었던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야당이 아예 보이콧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그 다음에는 2023년에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월에는 들어왔는데 역시 침묵 시위 같이 했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 안 가. 그래서 2013년 시정연설 대통령이 참석한 이래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안 오고, 그 다음에는 얼마 뒤에 계엄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가지고 박수도 안 쳐주더라. 계엄 그럼 박수 안 받아서 계엄한 거야.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뭐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야당이 좀 시정연설에 과거에도 보면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아주 극초반에는 딱히 반대할 게 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도 그냥 뭐 말씀하신 내용이 뭐 문제가 있거나 뭐 태도도 90도로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인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비판하는 양쪽을 다 국민의힘을 비판하거나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은 내용이나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시절에 맨 처음 빼고는 분위기가 안 좋았고, 뭐 당시 야당 의원들과의 어떤 조우하는 장면이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건 없었고, 또 대통령의 연설 내용 자체도 당연히 뭐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다음에 일단 짧았어요. 그리고 길지 않아서 좋았고,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쪽을 보면서 불만이 있더라도 뭐 삭감에 치중할 수는 있겠지만 요구하는 거 있으면 요구해달라, 이렇게 애드립 같았는데 네. 그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시정연설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이게 워낙 그 극한 대치를 해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악수하고 뭐 이런 대통령의 또 지금 말씀하신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당연한 건데 좀 생소해 보이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대통령 국회 추경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가 이번 임시국회 기간인데 추경 처리 전망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해야죠. 사실 뭐가 됐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국회에서는 그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을 놓고 이게 본회의하고 좀 연계를 짓는 게 있어요. 특히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 꼭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좀 어렵다. 이미 이게 지금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를 지금 바꾸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런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 법사위원장 안 준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뭐 그런 분위기도 사실 지금 만약에 법사위원장 내주면은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상호 신뢰가 좀 많이 아직도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민주당의 입장은 6개월 안에 특히 많은 개혁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 발목 잡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장하고 연계 짓는 거는 좀 어렵고, 저는 별도로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이게 어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이게 요거를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처리를 하면서 다른
협상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끝에가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예산안 협상하면서 다른 안도 얘기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이 빠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1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논리를 그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반사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동안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1당이 국회의장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하면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가져갔어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지금 뭐 원구석 2년마다 한 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 전에는 작년에 할 때는. 그러면 그러한 저희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하려는 자세를 보여야지 무슨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면서 공약 내걸었다고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게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나온 공약을 가지고 이 큰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까? 논리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서 지금 예산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입장은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양쪽 진영의 생각이 다른 것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170석 갖고 있는 여당 그리고 범여권 190석 거의 뭐 넘는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제 5년 거의 뭐 남은 거라고 보고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너무 저희를 옥죄는 거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제가 옥죄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협상이잖아요. 협상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제 쟁점은 맞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의 분위기 좀 이런저런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뭐 민주당이 주겠어?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뭐가 됐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추경안 처리 문제하고 이거를 너무 연결지어서 이거를 기한을 뭐 넘기거나 막 이렇게 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 물론 협상도 해야 되고 뭐 그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논리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중요한 뭐 예결위원장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협상하고 양보하느냐 그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뭐 처리할 수도 있다. 이미 이제 상임위원장 이름까지도 다 내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 법안 처리, 추경안이든 뭐든 이런 법안 처리가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이게 무리하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지금 그 뭐 금액이나 예를 들면은 그 뭐 소비 쿠폰이 너무 이제 일시적 뭐 마약이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거는 처리를 하고 협상을 좀 더 아직 이제 정기국회 열리려면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협의 의지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이미 상임위원장 내정까지도 이렇게 해버린다는 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의석수가 적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민주당이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예 그냥 법사위원장 후보자 이름이 나오고 네. 예결위원장 후보자 이름이 나오고 네. 그렇게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협상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냥 의석수를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저 입장에서 이제 야당이 됐고 대통령이라는 방패막이도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저희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걸 관찰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또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또 국회가 시끄럽냐 이런 말씀하실 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누가 먼저 잘못한 거냐 이렇게 또 끌고 가니까 여당에서도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임기 시작하는 이 과정이 있으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마 그게 순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첨언을 하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의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저는 국민의힘에 그 김종인 비대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야 쟤들 다 가져가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모든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당과 이제 협치를 안 했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잘 못됐을 때는 모든 부담은 행정부와 국회를 다 가져가면은 이거는 민주당에다 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공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뭐 예를 들면 LH 사태도 터지고 그러면서 보궐선거도 이기고 막 이런 흐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꼭 특정한 자리를 놓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거를 주고도 해야 된다라는 게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추경 내용도 좀 볼게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삭감에 주력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금액이 많다고 생각도 하고 일단 1차적으로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지원금 같은 네. 거 보면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차등은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한다는 의미는 높게 살 수 있겠지만 그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끝나면 또 좋은데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서 이거 원하죠. 근데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번에 하고 내년 지방선거 즈음에서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선거에 이용하려는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 또는 전술로서 이러한 지원금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 그 시초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저희는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규모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준일 평론가님, 네. 이 부채 탕감 부분 1조 원이 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갚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공정 아니냐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적이 뭐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뭐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정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채 탕감이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논란이 나왔어요.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7년이라는 기한 동안 뭐 이제 못 갚은 사람들, 이게 모든 금액을 다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7년 동안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를 해봐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봐도 안 돼서 이 굴레,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재생의 기회를 주는 차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근데 그거는 저는 감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빚을 지금 어느 정도는 이거를 정리를 안 해주면은 이분들은 아마 평생 채무자로 허덕이면서 살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다. 지금 경제가 그 정도로 안 좋다. 내수 경제도 안 좋고 뭐 한 해에 뭐 100만 명 지금 폐업한다라고 하잖아요. 자영업자들 특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부분 물론 이제 뭐 논리적인 부분 또 뭐 재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일단 정부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돼요. 말씀하신 그 질문이 그냥 탁 들어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는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빚을 갚았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갑자기 그냥 지금부터 어떤 이런 분들은 그냥 탕감. 근데 미리 빚을 갚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넘어가면 분명히 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 국민께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리는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이번에는 좀 흥미로운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가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권 의원의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권 의원에 따르면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2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고 툭 치고 가더라. 이렇게 전했는데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친한 거죠. 네, 제가 뭐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습관 같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툭툭 많이 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홍준표, 그러니까 당내 경선할 때 예전 대선 때 그때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매섭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세게 쳤어요. 그것도 홍 시장이 이제 정치도 선배고 검찰도 선배고 그랬는데 이렇게 탁 치는 게 이게 약간 불쾌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약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례적인 거라고 저는 봤고 그만큼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랑 친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 중앙대 시절에 고시반 같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 그렇게 말싸움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친분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았다라고 했지만은 제 느낌은 이제 뒤에 생략되는 거는 적당히 좀 해라. 그런 말이 좀 생략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예. 대변인이 어떻게 보셨어요? 적당히 하라는 건 누구가 그랬다는 겁니까?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적당히 좀 하시오. 좀 반대로 생각했는데 일단 뭐 두 분이 친분이 있는 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뭐 스몰 토크라고 하죠.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진짜 총리 임명이 뭐 되냐 아니냐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러한 어떤 뭐 신뢰 그런 관계 그런 속에서 여야가 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장면이었다고 보고 꼭 공식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아서 이거 저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밑 접촉, 물밑 협상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정부에서 이 여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스킨십도 좀 여야 간에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장면이 민주당 당대표 경쟁을 하고 있죠. 정청래 의원과 박창대 의원. 이제 명심 경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본청 현관 앞으로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본회의장서 제일 먼저 악수를 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뭐 당대표 선거 앞두고 누가 이제 명심이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이제 누가 수박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얼마나 본인이 가깝고 친근하게 지금 거리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본회의장 나가기 전에 3명이서 손잡은 거 사실 그게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획을 한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눈앞에 정청래 박찬대가 있으니 그러면은 이제 명심이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았으면 좀 너무 이렇게 격화되지 말아라고 시그널을 보낸 것인지 즉흥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잘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너무 싫어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윤심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뭐 정무수석도 보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일어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뭔가 당무에 개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다 극초반이고 정청래가 되든 박찬대가 되든 당정 관계 문제 없다라는 거를 당원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격화되지 마라, 너무 네거티브하지 마라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좀 연출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마중 나가리라고는 박찬대 의원이 생각 못했겠죠. 근데 그거는 굳이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두 경쟁자 간의 그 관계, 거리가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거겠죠.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박찬대 의원보다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다고 보고 뭐 그거는 뭐 다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거꾸로 되면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에서 저희 당 3년 계속 상기를 시키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뭐 연판장에 나온다든지 뭐 정무수석이 정말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첫 전당대회가 대표 뽑기한 전당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구나 이 정도는 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이번 윤 대변인. 저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뭐 도덕적인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뭐 금전 문제 이런 거 있는 가운데도 통과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봤잖아요. 20년 넘게 그 청문회 제도 시작된 다음부터 봤는데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결정적으로 드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가진 뭐 여러 가지 의혹이나 그거는 뭐 많은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여기서는 줄이고요. 자료 제출 가지고 계속 공방을 했잖아요. 왜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김민석 후보자는 제가 첫날 너무 늦어서 법무부에 얘기를 안 했고 예를 들어 출입국 기록 같은 거요.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틀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청문회 준비단이 있으니까요. 국회 차원에서 요청을 청문회 준비단이 했을 때 언제까지 무조건 줘야 한다. 이런 어떤 강력한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야 이 입시름으로 중요한 청문회 시간이 가지 않겠구나. 똑같은 얘기를 너무 반복을 하니까요. 청문회 초기에는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청문회 준비단을 그럼 왜 만듭니까? 그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어요? 법무부에 문의만 해도 서류를 줄 텐데 결론은 청문회에 임하는 당사자가 오케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든 강제하는 그런 제도적 변화가 없는 한 무슨 뭐 정책 능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공연불이 될 거다. 제도적으로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통과도 타이밍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의 의혹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은 통과가 되고 통과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평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아쉬움들 이런 게 있어요. 사상 처음으로 이제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증인도 없었고 네, 참고인도 없었고 제로 0명이었거든요.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건 하지만은 이러면 앞으로 이게 관행으로 굳어지는 게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맞는 것이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무력화 여당 쪽에서는 하려고 할 테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요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뭐 이제 미국식으로 예를 들면 도덕성이나 이런 거는 비공개로 하고 뭐 자질 중심으로 이제 검증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자료 제출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를테면은 당사자 뭐 배우자나 자녀가 동의를 안 해주면 안 제출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어디까지 제출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이거는 그동안은 이제 상식에 맡겨서 협상에 맡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정치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모든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도를 정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왔는데 다 임명이 높아요. 찬성, 임명 찬성이 다 한 10%포인트 이상씩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임명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테고 저는 국민의힘이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못하나? 청문회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팀플레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뭐 논란도 있었지만은 열심히 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주진우 의원에 받아가지고 이게 의혹을 제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답변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또 여기서 탁 받아가지고 하고 이게 팀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팀플레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청문회 당일에 야당 의원들 질의를 보면은 이거 한숨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검증도 아니고 자질 검증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제 국가채무 20% 얼마 정도 되느냐 요 정도가 이제 김희정 의원이었나요? 그거 나온 거 빼놓고는요. 예를 들면은 총리가 됐는데 의원직을 유지할 겁니까? 안 유지할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뭔가 빌드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냥. 저는 계속 유지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신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지금 청문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수사. 이거 수사 받으면 어떡하지? 당내 역학관계 이거 지금 앞으로 쇄신할 때 어떻게 다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너무 못하더라. 이게 앞으로 인사청문회 계속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야당이 좀 능력을 보여줘라. 제대로 진짜. 뭐 딱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은 낭만 몇 명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러면은 한 명도 못 시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고 갈게요. 올해 예산 규모, 그다음에 국가 채무 비율, 지금 추경도 지금 여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엉뚱한 답변, 김민석 후보자의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그 뭐 돈관계 뭐 이런 문제보다 그게 더 저는 좀 아쉽고 좀 심각했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요. 김민석 의원이 이제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게 2020년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된 거잖아요.
이미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 채무 규모를 놓고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걸 놓고 40% 얘기가 한참 나왔어요. 그때 홍당기 부총리가 뭐 버티네 아니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48%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0% 30%라고 얘기를 한 거는 너무 관심이 없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확장 재정 필요하다. 지금 재정은 돈을 쓸 때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관리 그렇죠. 이런 거를 총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제 기재부 장관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본인의 의혹에만 이게 집중한 거 아니냐. 이거에 이게 막 계속 막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총리가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대통령하고 보안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이를테면 행정가 출신으로 꼼꼼하면은요, 대통령은 큰 폭의 이제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옛날 고건총리를.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이 꼼꼼해요. 디테일은 대통령이 다 살아있고, 그러면 총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롤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복원을 위해서 총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디테일을 다 챙기고 뭐 이런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예. 이 야당의 실력 부족,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지적하신 부분이 뭐 사실에 가깝죠. 저도 이제 청문회를 보다가 네. 저희가 뭐 팀플레이가 없었다. 팀플레이를 했으면 이분이 이 얘기를 해서 대답을 하면 이분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의견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 뭐 수사라든지 당권, 그거는 그분의 속마음에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죠. 제가 의석수 얘기를 정말 자주 하는데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이 의석수가 정말 너무 적고 대통령이랑 방어막이 없는 상태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 가지고 있는 의석수에 비해서 영향력이 줄죠.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100석 넘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과반에 근접해야 뭐 협상력이 발휘가 되는 건데 120석조차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몇 석 없는 소수당하고 뭐 교섭단체라는 거 외에는 특별히 뭐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개헌 저지선, 뭐 제명 저지선 요 정도밖에 없는 거라서 청문회에서도 또 첫 총리 청문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러면 청문회 통과됐구나 해서 넘어갈 거냐. 네. 방금 전에 그 찬성 의견이 10% 높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김민석 후보자만을 본 결론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보여줄 총리로서의 모습도 중요한데 정무용 총리다. 그럼 대통령이 숫자를 챙긴다. 이거는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으니까 아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총리로서의 김민석이라는 분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치와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정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정치와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야 분위기로 봐서는 김민석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이 인주단을 단독 처리하면, 그런데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도 이제 이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야당도 정치적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있죠. 지난번 계엄 해제 투표 외에 탄핵 의결 과정에서도 1차 그 투표 불성립, 이건 부결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번에 인준투표라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들어가서 의사표시를 해야죠. 표가 적더라도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정치적 부담, 여당에서 뭐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한두 개는 좀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순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 추경,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 문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이제 핵심은 이제 법사위원장인데 그거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꼭 협치라는 게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은 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략적으로 이를테면 김민석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했지만은 지금 아예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인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정부 질문하거나 그럴 기회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이렇게 본인들의 실력과 어떤 생각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예, 지금은 뭐 뭔가를 무리하게 막 목숨 걸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니까 전략적으로 좀 사고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장관 후보자 11명 가운데 이제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텐데 어느 후보의 청문회가 좀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세요? 뭐 여러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아무리 저희가 뭐 팀플레이를 못한다 뭐 지적을 하셨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좀 뜨거운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요. 일단 그분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보다는 지명된 이후에 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경제장관이 큰 기업의 대주주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복수노조 체제냐? 왜 노조가 있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을 굉장히 넘은 발언이고 너무 파격적인 발언이어서 그 부분만 따져 물어도 청문회 상당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몇몇 이제 그런 뭐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뭐 그런 돌발적으로 나오는 뭐 그런 거보다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은 사실 검증이 된 분이에요. 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부의 위상 그리고 명칭 변경 이런 걸로 놓고 소위 말해서 진보 보수가 세게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일부라는 게 이제 예전에 노태우 정권 때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했다가 98년에 이제 통일부로 승격이 되고 이게 이제 헌법 4조에 이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잖아요. 통일자를 지금 빼겠다라는 지금 구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명칭이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한반도 평화부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예,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지금 받은 거냐, 뭐 김여정의 하수인이냐, 약간 강경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이제 북한에서 작년부터 적대적 그렇죠. 두 국가로는 하면서 남조선이라고 안 불러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니까 우리 존중해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가겠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통일이라는 거에 대한 그쪽에서 거부감 그리고 멀고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정동영 후보자의 생각과 뭐 이런 기조가 있지만은 이거는 세게 붙겠다 보니까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파장이 일고 있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분은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니까 유임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애초 생각, 송미령 장관의 생각은 둘째치고 뭐 때문에 저분을 유임을 시켰느냐. 뭐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전 정부라도 생각이 다른 정부, 정권 교체가 됐더라도 뭐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쓰겠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고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는 농업 관련 4법에 대해서 굉장히 센 발언을 했던 당시의 주무장관이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입장을 바꿀 만한 이유. 자, 송미령 장관이 보니까 이러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의견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럼 그렇게 추진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유임시킨 거다라든지.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장관 본인은 국회에 가서 입장을 완전히 180도로 바꿉니다. 이재명 정부 철학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고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꾼다는 그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장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희도 반발하지만 저희의 반발은 당연한 거고 여당 내에서조차 설득이 안 돼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왜 농림부 장관을 저런 사람을 유임을 시키냐. 우리 쪽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정부 한 인사 중에 가장 지금까지는 가장 미스테리한 잘못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일단은 전 정부 장관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유임한 게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YS 문민정부 시절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유임이 돼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노사정의 이제 경사노위로 바뀌었는데 노사정의가 막 출범하려고 하는데 노동의 이런 연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납득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같이 연정에 사실상 참여를 했던 선거 때 이제 연합을 했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에서 세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지금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가 대연정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중도보수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좌파부터 중도보수까지 이제 우파까지 쫙 아우르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잡음이 완벽하게 안 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진보당 쪽에서는 내심 기대를 했던 게 농림부 장관은 우리한테 하나 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진보당 의원님도 잠깐 나오셨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게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농망법이 희망법 이건 야 이거 태세 전환은 굉장히 빠르구나. 그런데 저는 뭐 반드시 이거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지는 않고 그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100% 완벽한 정책은 없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반대를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장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량 주권 그리고 이게 그 가격에 의해서 너무 농민들의 삶이 이렇게 면에 소득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요거를 해주는 대신에 농지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재배 면적을 논 재배 면적을 이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핵심은 일을 계속 잘 하는 사람은 이제 쓰겠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을 뭐 보낸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정책적 소신을 바꾸게 되면 이 정책에 추진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진은 어차피 민주당이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추진은 지금 35개의 주요 쟁점 법안, 핵심 법안들 지금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민주당에서 정해놨으니까 사실상 조율만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농민 전농이라든지 농민단체들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남태령을 넘으니 송미령이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 트랙터 시위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거를 다독이고 아우르는 것도 이제 정부의 몫이다. 지금 그래서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급하게 여의도로 찾아오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일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이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반발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 없는 한 그 농망법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농민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고 특히나 트랙터 시위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남태령 넘었더니 송미령 남았다.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랬던 장관을 유임시키는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면 다른 장관 그냥 임명하는 것처럼 자료 뿌리고 이분은 유임입니다. 이렇게 대변인이 또는 비서실장이 말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나 파격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니까 도대체 왜 송미령이라는 분을 유임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뭐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게 불씨가 돼서 농민단체랑 관계 나빠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한테 갑니다. 뭐 정권한테 가는 건 둘째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송미령 장관도 좀 당황했다고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뭔가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표현이 우리 진행자께서 버틴다라는 거가 이게 무슨 네. 엄청나게 도덕적 흠결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당황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발표하는 시점에 처음 들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타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 당신 유임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들었을 때고 그때 이제 당황을 했겠죠.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본인의 우리 보수 통합도 있고 그럼 뭐 양국관리법도 당신이 이제 결자해지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거 반드시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입장 변화가 너무 극과 극이 농망법에서 희망법으로 가는 게 이게 조금 현기증이 난다라고 보실 분들도 있지만은 이 법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야당일 때와 지금 집권당이 됐을 때의 이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야당일 때는 세게 이게 표도 되고 호남 쪽에 이제 민심도 다독이는 거니까 세게 이제 양국관리법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데 이거 조금 약간 조율은 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송미령한테 맡겨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분들이 사실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내가 달라진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정리를 한 번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 예.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이 가끔 지적을 해주시는데 버틴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았네요. 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습니다. 이제 헌재 이념 구도가 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확연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나눴을 때 진보 쪽이 더 많다. 또 중도에 속한다고 보는 분들도 진보에 가까운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헌재의 이념 구도는 진보 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인선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쁘지가 않아요. 다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이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예를 들면은 뭐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대법관 하면서 법원 행정처장도 하고 그리고 2002년, 2008년에 헌재에서 또 근무를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 건데 다만 이게 진보 우위가 돼 가는 과정은 맞는데 지금 현재 그런 구성이 그렇느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면 마은혁 그리고 이제 정계선 이런 분들은 확연하게 진보잖아요. 근데 김복형, 조한창은 확실히 보수거든요. 정영식도 보수로 분류가 되고 김영도, 정정미가 중도 아니면 중도 보수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김상환, 오영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진보 4, 뭐 보수 3, 중도 2, 뭐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다 쏠린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특검 수사도 좀 점검해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조사를 통보받았는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 시간은 조금 조율이 됐고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는데 이게 출석 거부 사유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좀 세게 대응을 하니까 무조건 가긴 가겠다. 그런 의사를 또 밝혔어요. 이제 이 얘기는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언론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껄끄러우니까 그걸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전직 대통령들 다 포토라인 통과해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원칙론을 주장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이 28일 내일이 될 텐데 아마도 출석하는 그 장면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안 갈 수는 없으니까요. 안 가면 진짜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고 법원은 그러면 당연히
1차 체포영장 거부했을 때 그 논리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발부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출석하는 게 낫겠죠. 한마디만 전 할게요. 네. 좀 염치가 좀 있어라. 본인이 검사 수사할 때 박근혜 대통령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염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김건희 씨도 지금 퇴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공개로 좀 해달라 수사를. 부부가 쌍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주네요. 좀, 네. 좀 아니, 특권을 요구하지 마라. 예.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지하주차장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오라는 거 특검이 그거 내란 특검이 그거 받아주면은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거를 지금 그냥 신경전에 버리는 거고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법원에서 이미 매번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 쓰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왜 이거를 가지고 국민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지 진짜. 예. 네. 오늘은 정치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사건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죠. 사건 Y입니다. 오늘은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지하철 방화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이었죠. 당시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현재 어떻게 처리된 상태입니까? 네, 일단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검찰에서는 살인 미수, 현존 전차 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고요.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살인 미수죄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네. 무려 160명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양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동시에 CCTV 영상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오전 8시 42분쯤 여의나루역 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고 있는 열차 안에서 갑자기 페트병에 있는 노란색 액체를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네. 일란성 물질이었고요. 네. 순식간에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열차 4번 칸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이제 달아나는 모습, 도망가는 모습들이 이제 담기고 있는데 일촉즉발이었고 수초 만에 불길이 치솟는 영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었을 텐데요. 그 도망가고 빠져나오려는 시도 중에는 노약자도 있었고 임산부도 있었고 더군다나 그 미끄러운 액체에 미끄러진 여성을 보고도 불을 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사건이고요. 네. 재산적 손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3억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 범행 동기는 본인에게 내려진 이혼 소송 결과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다. 이런 동기로 이렇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방화를 미리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했는데요. 일단 열흘 전에 인화 물질을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 오전 8시 58분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하철 1호선, 2호선, 4호선을 번갈아 타면서 장소와 어디서 이렇게 범행을 할지를 물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본인의 신변도 정리를 합니다. 뭐 예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것들을 해지하고 전 재산을 친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것이고요. 한마디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본인의 어떤 범행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본인의 어떤 분노를 알리고자 한 계획 범죄라는 것이고요. 네. 이런 점에 있어서 검찰은 이 사람에 대한 인격 장애가 있는지 진단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도저히 합리적인 사고로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사이코패스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죠. 그렇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해당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인지적 경직성, 이분법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하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 사건은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에 이렇게 다량의 휘발유를 살포하고 대규모 화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테러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결의 얘기지만 방화 이후에 시민의식이 돋보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대처 그리고 기관사의 발빠른 어떤 대처 때문에 대형 참사를 막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만 늦었어도 사실 몸이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실시일반으로 그 큰 소리로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된다, 불이 났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었고 이 노약자를 부축하거나 업어서 대피를 도운 승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 이 불이 난 4번 칸에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소화기로 불을 껐다는 시민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 열차 안에는 한 400명 중에 그 출퇴근하는 경찰관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승객들의 어떤 구조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방화건 검거에도 일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찰관 4명이 방화를 저지른 다음에 역한에 쓰러져 있던 이 원 씨가 가해자 그러니까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지 모르고 일반 승객으로 보여서 이 구조를 위해서 실제로 들것에 실어서 여기 나루역까지 이송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에 그름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했던 상황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 그리고 구조를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본인들을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식 때문에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결국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신속한 대피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한 교훈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네,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기 때문에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도가 개선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지하철 내장재가 불연성 소재로 많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지금 지하철은 대부분 이제 불이 잘 붙지 않는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식간에 불길이 퍼지긴 했지만 더 확산되지 않았던 것은 이 불연성 소재가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승객들이 역한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지하철과 관련한 참사를 기억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승객들이 비상 핸들을 작동시켜서 비상 정차를 시키기도 했고요. 출입문을 열어서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했다라고도 합니다. 또 소화기 위치를 알고 있는 승객들이 잠불을 끄기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참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 어떻게 보면 뼈아픈 교훈이지만 이 때문에 또 다른 참사를 막았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화범 부분에서도 22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요? 네, 2003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이 범인은 김대한 당시 56세였고요. 그러니까 중년의 남성이 본인의 어떤 신변을 비관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살할 목적으로 이제 방화를 했습니다. 결국 본인 자살하지 않고 숨어서 도망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400명이 많은 탑승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김대한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재판부도 지하철 방화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이제 판시한 바가 있었고요. 이와 또 비슷한 사건이 2014년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범인도 중년이었는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수억 원대를 하다가 수천만 원만 임용되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거를 관심을 받고자 불을 질렀다가 이 검거가 됐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고 종종 이렇게 지하철을 대상으로 방화범죄라는 사건이 있지만 대부분 중형의 강한 양형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방화의 처벌 수위 좀 부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방아죄, 특히 현주 건조물이나 현존하는 전차,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곳에 네. 불을 지르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실제 다치면 5년 이상 무기징역, 그리고 사망에 이르면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살인죄에 버금가는 양형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방화는 생명에 대한 침해가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160명에 대한 살인 미수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족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쭐게요. 지하철 범행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하철 같은 경우는 폐쇄된 공간이기도 하고 쉽게 도망가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범행이 발생하면 사회적 주목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고, 지하철이 한번 출발하면 멈추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 특성을 이용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점을 토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지하철 내부 소재를 대부분 많은 투자를 해서 불연제 소재로 교체를 했고요. 네. 의자도 스테인리스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섬유 재질도 난연 섬유입니다. 바닥도 마찬가지로 합성 고무이고 단열재도 유리 섬유로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이 나도 불이 급격하게 확산되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